안녕하세요. 화정관학원 이지숙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6회 공중보건 풀이하겠습니다. 자, 51번 지역사회 간호 대상자 중 정신건강관리의 고위험군으로 오른 것은 했어요. 자, 나머지 급성 감염병 환자나 장티푸스, 만성질환, 당뇨병 이런 것들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정신건강이에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죠. 답은 2번. 자, 52번 우리 남자분이 지나친 음주로 기억력 장애와 손떨림 등 일상생활 장애를 보이고 있대요. 이 사람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받도록 하는 질병의 예방 단계는 했어요. 자, 우리 공중보건에서 질병 예방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해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유지 증진, 보건교육을 통한 흡연, 금주 교육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흡연 예방 교육 이런 것들, 환경위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질병이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2차 예방을 제가 뭐라 그랬죠? 합병증을 예방하는 이미 질병이 발생을 했다면 1차 예방으로 부족해서 이제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 질병을 빨리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것들. 그래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2차 예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병증까지 생기고 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불구를 예방하는 3차 예방. 그래서 불구를 예방한다는 건 장애가 남는 사람들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서 이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가 남았다면 이제 합병증이 생겼다면 이게 사회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인 불구가 되지 않도록 재활을 하고 사회복귀 훈련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3차 예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러면 2차 예방에 해당이 되네요. 답은 2번. 자, 그래서 53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질병의 1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1차 예방은 질병 발생 전에 건강을 증진시켜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자. 예로는 아까 뭐였죠? 예방접종, 그죠? 예방접종, 산전간호, 건강유지, 증진 이런 것들, 보건교육 같은 것들. 자, 그러면 1번에 예방접종이 답이네요. 1차 예방을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2번에 조기치료는 몇 차? 2차에 해당되고요. 재활은 불구를 예방하는 거, 사회복귀시키는 거 3차죠. 흉부 엑스레이 검사.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질병을 조기 발견하려는 거지. 그래서 2차. 그러면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이미 당뇨에 걸렸다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중증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어떤 그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어떤 식이요법도 하나의 당뇨 치료에 해당이 되잖아요. 답은 그 2차 요거는. 그래서 답은 1번. 자, 54번 우리 지역사회 간호조무사가 가정 방문을 하려고 한대요.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일단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 방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 방문 시에 문제가 되는 여러 집단들 중에서 특히 감염 방지를 기본으로 방문하거든요. 면역이 약한 집단을 먼저 방문하고 마지막에 전염성 질환자를 방문하는 그래서 신생아 미숙아, 임산부, 학령전 아동, 학동기 아동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직접 어떤 그 공기나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하는 결핵 환자보다는 성병 환자는 옆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병 환자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결핵 환자를 한다 해서 결핵 환자를 먼저 접촉하고 신생아를 접촉하게 되면 신생아에게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 방지를 기본으로 방문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이런 감염 방지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도 방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방문해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전체죠. 그래서 개개별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방문하죠. 그리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감수성이 높은 연령부터 방문하고요. 만성질환보다 급성질환을 먼저 방문하고 비전염성 환자를 전염성 환자보다 먼저 방문한다. 이게 이제 감염 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경제 정도나 교육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먼저 방문하고요. 신환자 구환자 간에는 신환자를 먼저 방문한다는 거.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방문해야 될 거 1번 신생아네요. 55번 여성의 임신 가능 기간은 자, 월경주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배라는 다음 월경 시작일 14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이전에 발생하죠. 자, 그래서 배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월경 주기가 예를 들어 28일 주기인 여성이 있다면 다음 월경 시작일로부터 예측이 되잖아요. 내 주기를 알면 월경 시작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자, 그래서 28일 주기라면 14일 이전이면 마지막 월경하고 14일경쯤에 여기에다가 난자 생존 기간과 정자 생존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을 더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여성의 임신 가능 기간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3번이죠. 배란일을 중심으로 전후 4일간이다. 56번 환청과 피해망상이 심해 치료 후에 퇴원을 앞둔 환자의 부모가 자신들이 직장에 나가 있는 낮 시간에 이 환자가 혼자 있게 될 것을 걱정한대요. 이때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자원은 했어요. 자, 낮 동안에 이런 환자의 재활을 위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이제 낮병원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유치원이라든지 뭐 학교처럼 낮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밤에는 퇴원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낮 시간 동안만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주간 재활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 낮병원이 되겠네요. 자, 성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비는 누가 기준이죠?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예요. 남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 자, 그러면 110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100명에 대해서 남자가 110이라는 거니까 남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비는 1차 성비, 2차 성비, 3차 성비로 나눠지는데 1차 성비는 태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 그리고 2차 성비는 출생 당시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비율, 그리고 2차 성비는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요. 3차 성비는 지금 현재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의 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비 110에 대한 것은 현재 여성과 남성의 비가 여성 100에 남성 110이라는 의미로 답은 1번이죠. 자, 58번 환경오염으로 여름철이 되면 모기가 극성을 피우는데, 자, 모기가 매개하는 기생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우리 쥐 매개로 하는 것들. 자, 쥐 매개는 패스트, 그리고 발진열, 이런 거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파리를 매개로 하는 거, 우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으로는 회충, 편충, 요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모기 매개로 하는 거.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매개가 되는 말라리아, 작은 빨간집 모기, 일본 내염, 사상충이라든지 황열, 댕기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답은 4번 사상충이 되겠네요. 자, 59번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우선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일단 환자를 격리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되면 뭐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격리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파 과정을 차단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데, 자, 전파 과정을 차단한다는 것은 일단 감염원을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고, 병원소가 있다면 병원소, 이제 병원체가 있는 곳이죠. 머물러 있는 그곳에 수술을 한다든지 약물요법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환경위생 같은 것들을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방법이고요. 면역을 증강시킨다는 것은 예방접종을 실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우선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환자 격리부터 시켜야죠. 답은 1번. 60번 민물고기의 생식 여부와 대변 검사에 의한 충남 검출로 기생충 감염을 진단하는 기생충 질환은, 자, 민물고기가 매개하는, 자, 우리 기생충 질환에서 흡충류가 있고요, 선충류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흡충류,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이 있는데, 자, 간을 침범하는 흡충증에는 우리 민물고기 5개강 유역에 주로 분포한다라고 해서, 이제 민물고기 강 쪽에 살잖아요. 그래서 강 주변으로 해서 5개강 유역에 분포하고, 이 중간 숙주와 우리 이중간 숙주 이런 거 외워주셔야죠. 새우렁이가 1중간 숙주고요. 이중간 숙주는 이런 새우렁이에게서 새우렁이를 먹은 이런 담수어, 그런 담수어들에게 이런 간흡충증이 이제 기생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거를 익히지 않고 날로 먹었을 때, 생식을 했을 때 사람 몸에 들어가서 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폐흡충증은요, 산간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참개나 참가재에 의한, 얘네들은
어디 살죠? 우리 왜 저기 청정한 산간 쪽에 어떤 계곡 뭐 이런 데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의 산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민물고기를 매개로 하는 간흡충증은 강유역에 분포한다면 폐흡충증은 전국에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일중간 숙주가 다슬기, 그걸 먹은 참게나 참가재를 또 생식했을 때, 그래서 그때는 폐를 침범해서 기침과 객혈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해서 폐흡충증이고요. 장흡충증은 이제 장에서, 사람의 소장에서 기생을 하고요. 자연산 민물고기를 통한 감염이에요. 그래서 소장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소화기계 문제들, 그래서 복통 설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민물고기 생식 여부와 관련된 거는 지금 간흡충증과 장흡충증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간흡충증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61번 면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면역에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어요. 자, 선천 면역은 이제 인종과 같이 내가 생후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어떤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 그걸 선천 면역이라고 하고요. 후천 면역은 후천적으로 내가 병원체에 노출이 되거나 항원에 노출이 되거나 해서 만들어내진 면역 혹은 아니면 항체를 외부에서 직접 넣어주는 이런 수동 면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을 살펴보면 능동 면역은 내가 능동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자, 그리고 수동 면역은 뭐예요? 수동적으로 면역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체가 들어오는, 넣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자, 능동 면역에 또 두 가지로 나눠보면 만들어내긴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질병 후 면역.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홍역 후에 홍역 항체가 생겨요. 이런 것들은 질병 후 면역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항체죠.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예방 접종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항원을 소량 넣어줘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걸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해요. 자, 수동 면역은 항체를 넣어주는 거, 외부에서 그냥 넣어주는 거. 내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넣어주는 거. 자, 자연적인 수동 면역에는 엄마로부터 태반을 통해 항체를 받는다든지 모유로부터 항체를 받는 거. 자, 모유나 태반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반을 통해 모유를 통해 받는 것들. 자, 그리고 인공 수동 면역에는 이번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면역체를 넣어준대요. 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 감마글로불린 같은 것들 있잖아요. 혈장 단백질에서 만들어낸 그런 글로불린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항체를 직접 주사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데 수동 면역은 능동 면역에 비해서 그 지속 기간이 짧아요. 능동 면역은 내가 항체를 만들어냈으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뭐 어떤 것들은 이제 평생 가기도 하는 면역이기도 한데 이런 외부에서 넣어준 면역 같은 경우에는 배출이 되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지속 기간이 좀 짧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항체를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얻어 주사하며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면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기는 반면 저항력이 약하고 효력의 지속 시간이 짧은 면역은 뭐겠어요? 능동 면역은 지속 기간이 길다 그랬죠. 수동 면역은 지속 기간이 짧다 그랬어요. 자, 게다가 그러면 능동 면역 빼고 선천 면역 아니죠. 자, 피동 면역을 이거를 이제 수동 면역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항체를 넣어준대요. 주사를 한대요. 주사, 뭐요? 인공적인 거죠. 답은 2번. 자, 62번 우리 만성질환의 공통적인 특성 했어요. 만성질환, 우리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비감염성 질환들, 뭐 암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자, 만성질환의 특징은 3개월 이상의 경과기간, 진행의 장기성을 특징으로 하고요.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악화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은 발생률도 물론 많아요.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만 발생률에 비해서 환자들이 이게 만성질환은 그 지속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진행이 장기적이다 보니까 환자들의 수가 계속 누적이 돼요. 그래서 유병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번에 생활습관과 관련이 없다? 연관이 없지 않아요. 그죠? 당뇨, 고혈압 같은 것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자,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죠.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 유병률, 당뇨, 고혈압 같은 것들은 더 올라갈 거고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여러 개의 위험 요인이 있다. 그죠? 이게 답이고요. 5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나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63번 우리 지역사회 그 간호 사업 중에 가정 방문을 할 때 간호조무사가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가정 방문, 어떤 가정을 정해서 방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환자 관찰이에요. 가족의 상태를 파악해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나오니까 문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관찰한 후에 가정 방문 시 대상자의 건강 상태, 정서 상태, 경제적 상황, 교육 정도 등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보건간호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서 계획된 가정을 방문하고 건강에 대해 지도하고 교육 정도나 위생시설, 건강상태 등을 관찰하여 실정에 맞는 서비스, 그 가족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자, 그러면 1번에 집단보다 개인이 우선이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하고요. 2번에 가족의 환경 상태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진료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아니고요. 간호법을 가르치고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투여하고 투약하고 이런 것들은 간호사의 역할이에요. 답은 2번. 자, 64번에 날짜피임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날짜피임법과 월경주기법을 구분하셔야 돼요. 월경주기법에는 오기노식법과 기초체온법이 있어요. 기초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경주기에 따라서 여성들이 배란 직후에 그 체온이 약간 상승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배란일을 예측하는 거죠. 월경주기를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오기노식법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그래서 월경 주기를 파악해서 다음 월경 주기를 계산한 후에 그거로부터 14일 전에 배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원리로 해서 월경 주기를 파악해서 그때 성생활을 피함으로써 임신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죠. 자, 날짜 피임법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간의 월경 주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어떤 여성이 자신의 월경 주기를 기록을 해봤더니 어떤 날은 27일 만에 월경을 했어요. 어떤 달은 뭐 30일 만에도 했고요. 어떤 달은 그 다음 달은 31일 만에 했고 그 다음 달은 29일 만에 했고 뭐 어떤 달은 28일 만에도 했고요. 뭐 요렇게 월경 주기를 27일 뭐 이렇게 월경 주기를 6개월 동안 쭉 보니까 약간 불규칙적이에요. 자, 이럴 때 월경 주기가 가장 6개월 동안 짧았던 주기에다가 18일을 빼고 그 다음에 가장 길었던 날에다가 11일을 빼면 자, 여기에서 18일 빼면 9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빼면 20일이죠. 자, 그러면 9일부터 20일까지는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측을 해요. 임신 위험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주기에다가 18일 빼고 긴 주기에다가 11일을 빼서 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임신 가능한 기간이 좀 이제 길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27일이고 월경 주기가 최장이 31인 여성은 지금 날짜 피임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2번 9일에서 20일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날짜 피임법과 월경 주기법 요거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65번 우리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격리가 필요하다네요. 자, 격리가 필요한 거 이거 뭐 있죠? 2급 감염병이에요. 자, 우리 법정 감염병 제가 앞에 회차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 법정 감염병 외우실 때 일단 필수 예방 접종의 그 주기에 따라서 그죠? 그 우리 필수 예방 접종 있잖아요. B형 간염부터 해서 결핵, 그 다음에 2, 4, 6개월에 맞는 것들, 그리고 12에서 15개월에 맞는 것들 쭉 정리하시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우리 또 해볼까요? 그냥 어차피 요건 반복해도 좋으니까. 자, 우리 출생 직후에 맞는 거 뭐 있었어요? B형 간염 있었어요. 출생 직후. 자, B형 간염은 몇 급이죠? 3급이에요. 그죠? 간염들 중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E형 간염이 있는데 A형과 E형은 2급, B형과 C형은 3급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B형 간염은 3급, BCG 결핵은요 몇 급이죠? 2급이에요.
그 다음에 2, 4, 6개월에 맞는 거, 2, 4, 6개월에 맞는 거 뭐 있죠? DTAP 중에 디프테리아는 1급, 파상풍은 3급, 100일에는 2급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폴리오, 얘도 2급이에요. 그 다음 폐렴구균, 또 뭐 있죠? HIV, 내수막염, 이런 것들 다 2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에서 15개월에 맞는 것도 뭐 있었죠? MMR, 홍역불거리 풍진, 그리고 수두, 그 다음에 일본내염, A형 간염, 또 뭐 있죠?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 거죠. 근데 자, 여기에서 일본내염만 3급이고요. 인플루엔자만 4급이에요. 나머지 다 2급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5가지를 제외하고는 필수 예방접종 주기율표 외우시면 저절로 외워져요. 자, 5가지 뭐 있냐면 B형 간염, 아까 몇 급이라 그랬죠? 3급. 그 다음에 DTAP에서 디프테리아 1급, T, 파상풍은 3급. 그 DTAP는 분열이에요,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일본내염은 3급. 인플루엔자 4급 하면 나머지 필수 예방접종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2급으로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지우고요. 좀 지워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요거 콜장파세장이라고 했었던 자, 수인성 질환은 몇 급이죠? 2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병들 배운 것 중에 에이즈만 3급이고요. 나머지 성병들은 다 4급이에요. 자, 성병. 그 다음에 기생충 질환은 모두 4급이에요. 기생충. 자, 그 다음에 법정 감염병 1급은 여러분들 디프테리아, 아까 DTAP에서 디프테리아 외웠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 외워주시기는 해야 돼요. 1급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1급은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음압 격리 시켜야 되는 거. 2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거. 자, 3급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만 격리는 필요 없어요. 4급은 1급에서 3급을 제외하고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경우를 뜻하죠. 자, 그래서 이 특징들도 아셔야 되고 신고 주기 아시고 법정 감염병의 이제 필수 예방 접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워주시고 특징들, 뭐 수인성 질환, 성병, 기생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 정도만 아셔도 시험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 필요한 거는 2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네요. 답은 2번. 자, 우리 헌혈 시에 할 수 있는 체열량인데요. 한 사람한테서 체열할 수 있는 최대량은 전혈은 400, 성분 체열은 500, 그리고 다종 성분 체열, 예를 들어 적혈구, 혈소판 이런 걸 같이 다종 성분 체열한 다음에 600이거든요. 여기에서 110%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혈 같은 경우에는 440, 성분 체열은 550, 그렇죠? 다종 성분 체열은 660, 이렇게. 그래서 자, 최대량, 지금 전혈은 200 아니죠. 혈소판 이런 성분 체열은 550까지 가능하죠. 혈장도 550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혈 440, 답은 4번이네요. 농축적 혈구도 성분 체열이니까 550까지 가능하고요. 자, 67번 임상적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방사선학적 엑스레이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예요. 자, 우리 결핵균 검사할 때 뭐 먼저 하죠? 튜베르클린 반응 테스트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확진을 할 때 엑스레이에서도 양성이 나오면 결핵균, 객단 검사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결핵균 검사죠. 요게 확진 검사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뭔가 여기에서는 다 양성이 나왔는데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래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라고 해요. 자, 결핵 환자는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줘야 돼요. 의심 환자는 모든 정황상 다 결핵에 해당은 되지만 확진 검사가 아직 안 나온.
그래서 결핵 의심 환자, 그래서 의사 환자라고 하죠.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자, 그다음에 전염성 결핵 환자는 결핵 환자라고 해서 모두 다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핵균은 이제 그 약물 치료를 해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전염력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제 전염성 결핵 환자는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전염성 환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잠복 결핵 환자는 결핵균에 감염은 됐어요.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염력이 없어요.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예요. 발병을 안 했기 때문에 전염력은 없지만 결핵에 준하는 치료를 하게 돼요. 언젠가는 결핵으로 발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확인되지 아니한 자 있으니까 1번 결핵 의사 환자가 되겠네요. 자, 68번 우리 정신건강증진법상 국가의 기본계획. 자,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냐라는 내용인데, 자, 의료관계법규에서 여러분들 배우시는 법들 중에 연도수를 좀 정리해 봤어요. 자, 우리 어떤 계획은, 보건사업의 계획들은 정신보건법도 그렇고요, 감염병 예방관리법도 그렇고요, 결핵관리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도 그렇고요, 모든 계획들은 5년마다 세워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죠? 5년마다. 그 다음에 또 연도수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정신보건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구강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자, 혈액관리 업무의 심사평가는 2년마다,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은 매년. 자, 이렇게 연도를 좀 정리해봤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기본계획은 3번에 5년마다 수립을 해요. 답은 3번. 69번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구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자, 우리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노인,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자, 노인은 일단 치아 우식, 썩은 거, 그죠? 치주질환, 잇몸질환, 치아 마모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임산부도 마찬가지예요.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치아 마모 똑같아요. 자, 근데 노인에게서는 구강암과 의치관리 까지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에게서는 치아 우식 상태는 확인하지만 치주질환, 얘네들한테 치주질환 없잖아요. 치아 마모, 아직 치아가 마모될 나이도 아니고요. 그래서 영유아에게서는 치아 썩은 거, 우식증과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 유치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영구치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를 보게 된다. 그래서 영유아에게서 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그러면 치아 우식, 치아 발육, 구강 발육, 구강질환 상태 이런 것도 확인 가능하지만, 자, 5번에 구강암 상태, 이게 5번이 답이네요. 구강암은 누구? 노인한테서 하는 거죠. 답은 5번. 자, 70번. 이런 문제는 사실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나왔어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 이때 받는 벌칙은 자격 정지 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자, 먼저 의료법에서 나오는 벌칙들 중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가 없어요.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까지 다 못 외우거든요. 특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면허 취소 사유라든지 자격 정지 같은 것들 5년짜리, 3년짜리 요 정도 이제 외우셔도 충분해요. 자, 1번에 면허 취소 사유, 취소를 당하는 거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3회 이상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삼진아웃 되는 거죠. 면허증을 대여할 때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요. 자격 정지는 우리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배우셨죠? 뭔가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돈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어떤 비도덕적 진료 행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할 때 자격 정지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의료인에게 면허대 이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을 때. 자, 그 다음에 5년 이하의 징역자리는요, 면허를 대여한 자, 의료기관 기물 파괴 손상한 자, 무면허 의료행위자. 자, 그다음에 3년짜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에 비밀을 누설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공중보건이었습니다.